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6 비즈니스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2026 삼성 HR 웨이 심화편 제도를 넘어 운영 체계로입니다. 오늘 강의는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무료 특강에서 진행하는 수업 일부분인데요.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본 강의에 참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에 앞서 이 강의는 가제산의 저서 삼성 HR 웨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삼성 인재 경영의 모든 것을 기반으로 저 안영찬 교수의 인사이트를 더하여 재구성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핵심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제도를 움직이는 운영체계입니다. 삼성의 HR 웨이는 채용, 학습, 핵심 인재, 평가, 보상, 문화를 따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개별 제도의 우수성을 나열하기보다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경쟁력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결국 사람을 잘 뽑는 것보다 사람을 통해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시키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첫째, 삼성이 오랫동안 구축한 채용과 교육, 핵심 인재, 평가와 보상 체계가 지금도 유효한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AI로 업무의 단위가 바뀌고 인재 시장이 실시간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삼성식 운영 모델의 강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과거의 통찰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번역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앞부분이 왜 인사가 전략의 중심인가를 설명했다면 여기부터는 그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철학에서 운영으로, 방향에서 메커니즘으로 이동하는 구간입니다. 채용, 교육, 핵심 인재, 평가, 보상, 승진, 문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논리로 연결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삼성 사례를 단순한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업에도 적용 가능한 원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삼성 인사의 진짜 경쟁력은 개별 제도 하나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수한 채용 절차나 연수원, 성과급 제도는 다른 기업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에서 검증한 역량이 교육으로 이어지고 평가 결과가 보상과 승진으로 이어지며 다시 핵심 인재 관리와 유지 구조로 연결되는 설계는 쉽게 복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경쟁력은 제도의 개수가 아니라 연결의 정교함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를 오늘 읽을 때는 무조건 계승하거나 무조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재 최우선 철학, 최고 경영자의 직접 관여, 직군별 차별화 채용, 핵심 인재 별도 관리, 실행 속도를 중시한 문화는 살릴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공개 채용 중심 방식, 집합 교육 중심 연수원, 고정 서열형 핵심 인재 구분은 오늘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의 형식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원리를 현재의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삼성의 공개 채용은 한국 기업 채용의 표준을 만든 제도였습니다. 대규모 선발의 공정성과 조직의 동질성, 장기 인재 공급 안정성이라는 자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직무 스킬보다 태도와 잠재력을 더 중시하면서 전문 기술 인재를 제때 확보하는 데 한계가 생겼고 채용 경로가 획일화되면서 다양성 확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개 채용의 장점은 남기되 스킬 기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삼성의 직군별 채용 차별화는 매우 선구적이었습니다. 연구개발은 기술 깊이와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보고 영업과 마케팅은 고객 지향성과 실행력, 관계 구축 역량을 중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코딩 테스트와 알고리즘 검증을 통해 실제 역량을 보려 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같은 잣대로 보지 않고 역할에 맞는 사람을 역할에 맞는 방식으로 검증하려 했다는 점이 오늘의 스킬스 베이스드 하이어링과 맞닿아 있습니다. 직무 적합성 평가 방식도 크게 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면접관의 직관이 크게 작용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구조화된 평가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지사액과 직군별 심층 면접 조합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체계적인 다중평가 모델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여기에 워크 샘플 테스트와 AI 기반 행동 시뮬레이션까지 더해 예측 타당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역량 면접은 구조화 면접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행동을 바탕으로 미래 행동을 예측하려는 질문 구조가 이미 상당 부분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접관 훈련의 일관성과 점수 기준표가 부족하면 외모나 말투, 학교 이미지 같은 후광 효과가 평가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조화된 질문, 블라인드 검토, 패널 면접, 보정 회의까지 포함한 편향 통제 체계가 중요해졌습니다. 지사트형 대규모 선발은 많은 지원자를 빠르고 객관적으로 걸러내는데 강점이 있었습니다. 언어, 수리, 공간 같은 인지 역량을 표준화해 비교할 수 있었고 면접 이전 단계의 공정성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직무별 예측력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고 창의성이나 협업, AI 활용 능력까지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지 역량 단독 평가가 아니라 직무 맞춤형 과제와 구조화된 검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2026년형 채용이 스킬스 베이스드 하이어링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학위와 스펙은 과거 성취의 간접 신호일 뿐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직무별 필수 스킬 매트릭스를 설계하고 그 다음 포트폴리오나 자격, 워크 샘플 테스트를 통해 실제 역량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전통 경력자와 글로벌 인재에게도 더 넓은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결국 기준은 어디를 나왔는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명문대 졸업장이나 학점, 어학 성적은 참고 자료 일수는 있어도 직무 성과를 직접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실제 프로젝트 결과물, 라이브 코딩, 케이스 시뮬레이션, 디자인 챌린지, AI 도구 활용 능력은 훨씬 더 직접적인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채용은 출신 중심에서 증명 가능한 역량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채용 방식이 모든 직무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연구개발은 논문과 포트폴리오, 기술 심층 검증이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는 코딩 평가와 시스템 설계, 페어 프로그래밍이 핵심입니다. 영업과 마케팅은 상황 판단과 역할 연기, 사례 제시가 더 적합하고 디자인은 포트폴리오와 디자인 과제, 사용자 관점 비평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무엇을 채용할 것인지 먼저 정의한 다음 그 정의에 맞는 검증 도구를 거꾸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고성과 채용 프로세스의 출발점은 좋은 질문 몇 개가 아니라 좋은 설계입니다. 먼저 직무 성과와 연결된 필수 스킬을 명확히 해야 하고 구조화된 스크리닝으로 초기 편향을 줄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복수 평가자와 보정 과정을 통해 일관성을 확보하고 채용 이후에는 실제 성과와 선발 점수의 관계를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특히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판단의 편향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보조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 채용 사례가 오늘 기업에 주는 교훈은 규모보다 체계성입니다. 먼저 채용 전에 그 역할이 조직 전략에서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분명히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지 역량, 직무 역량, 문화 적합도를 각각 다른 도구로 나누어 측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사 후 1년과 3년 성과를 다시 채용 기준에 반영하는 학습 루프를 만들어야 채용 시스템도 스스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채용도 온보딩이 실패하면 성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입사 후 90일은 직무 이해, 관계 형성, 소속감, 잔류 의향이 동시에 형성되는 결정적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 자신의 역할과 기대치를 명확히 알고 팀과 멘토, 문화와 연결되며 작은 성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을 뽑은 뒤의 경쟁력은 온보딩의 질에서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의 인문교육은 단순한 오리엔테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가치와 규범, 관계망 안으로 신입을 의도적으로 편입시키는 조직 사회화의 프로세스였습니다. 공통 가치관을 공유시키고 동기 집단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선배와 멘토를 통해 조기 관계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소속감을 빠르게 형성하면 생산성 도달 속도와 잔류율이 함께 높아진다는 점에서 지금도 시사점이 큽니다. 합숙과 정체성 교육은 강한 공유 경험을 만들고 동료 간 신뢰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가치의 체화를 촉진하고 실패와 도전을 안전하게 경험하게 하는 학습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획일적 합숙과 강압적 규율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해치고 심리적 안전감을 무너뜨릴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식의 강도가 아니라 경험 설계의 의도성을 중심으로 계승해야 합니다. 삼성인력개발원은 단순한 연수 시설이 아니라 학습을 전략 인프라로 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계층별, 직군별, 글로벌 과정을 체계화하고 외부 대학과도 연결되며 기업 내 대학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차장, 부장, 임원으로 이어지는 리더십 파이프라인 교육과 지역 전문가, 해외 법인장 과정은 글로벌 성장을 인재 측면에서 뒷받침했습니다. 오늘은 공간의 형태가 달라졌더라도 이 의도적 학습 투자 철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학습은 연수원 중심 집합 교육에서 벗어나 러닝 에코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습의 상당 부분은 업무 중에 발생하므로 정식 학습과 사회적 학습, 현장 학습, AI 기반 맞춤화가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육은 강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멘토링, 피어 학습, 실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학습 설계의 출발점은 업무 그 자체를 가장 강력한 학습 공간으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신입의 첫 12개월은 세 층위가 아니라 사실상 네 단계로 이어지는 성장 여정입니다. 처음 두 달은 역할 명확화와 관계 형성, 초기 성과 경험을 만드는 온보딩이 중심입니다. 이어서 문화 몰입을 통해 조직의 가치와 비공식 규범을 체화하고 그 다음에는 직무 스킬과 AI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성과 주기를 완성하고 개인 개발 계획을 세우며 다음 경력 경로를 논의해야 장기 성장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계층별 리더십 교육의 핵심은 승진할 때마다 요구되는 역량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기여자에서 팀장이 되면 전문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을 통해 성과를 내는 코칭과 피드백 역량이 필요합니다. 팀장에서 상위 관리자가 되면 전략적 사고와 인재 판별, 자원 배분 능력이 중요해지고 임원 단계에서는 시스템 설계와 사업 모델 이해가 핵심이 됩니다. 결국 계층 전환점에서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승진이 오히려 실패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학습 관리 시스템이 교육 이력을 기록하는 데 강했다면 학습 경험 플랫폼은 개인의 스킬 격차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경로를 설계합니다. 내부와 외부 콘텐츠를 통합해 추천하고 업무 프로젝트와 학습 경로를 연결하며 피어러닝과 실천 공동체까지 아우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스킬을 익히면 어떤 경력 이동이 가능한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플랫폼을 도입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학습과 업무 성과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철학입니다. 이제 학습은 복지가 아니라 성과 인프라로 보아야 합니다. 조직이 내 성장을 위해 투자한다고 느끼는 직원은 더 오래 남고 학습 문화가 강한 기업은 혁신 성과와 시장 선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직무 핵심 스킬은 앞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학습을 비용으로만 보는 기업은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스킬 습득 속도, 내부 이동률, 성과 연계 지수 같은 지표를 통해 학습의 투자 효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교육 모델이 오늘까지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의도성입니다. 승진 시점마다 필요한 역량을 미리 설계하고 글로벌 배치 전에 언어와 문화, 비즈니스 이해를 준비시키며 학습과 경력 경로를 명확히 연결하는 사고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동기 코호트의 네트워크 효과까지 더해지면 단기 교육을 넘어 장기 협업 자산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삼성이 남긴 교훈은 교육제도 하나가 아니라 사람의 성장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려는 운영 철학입니다. 먼저 삼성의 글로벌 인재 육성이 왜 비밀 병기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은 제품을 먼저 수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지역 전문가를 통해 현지 시장과 문화, 네트워크를 몸으로 익히게 했고 이것이 사업 확장의 전방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1년 집중 몰입은 단순 해외 연수와 차원이 달랐고 귀국 후에도 그 경험이 해외 법인과 글로벌 전략 수립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어서 외국어 생활관과 글로벌 과정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훈련 시설이 아니라 외국어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습관 자체를 형성하는 문화 몰입 장치였습니다. 언어는 기술일 수 있지만 외국어로 일하는 능력은 결국 문화 이해와 소통 방식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물리적 생활관 대신 디지털 이머전 환경을 활용할 수 있지만 문화지능과 비동기 협업 역량을 기르는 설계 의도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 지역 전문가 제도는 단순한 인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업 전략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시장에 진출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을 미리 길러두는 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스트래티직 워크포스 플래닝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재 투자는 사업 확정 후의 지원 기능이 아니라 시장 진입 이전의 선행 투자라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화는 해외 파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직 안에서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 관점이 실제로 교차하고 인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 진짜 내부 글로벌화가 일어납니다. 삼성의 직무 로테이션 전통은 내부 이동의 초기 형태였고 오늘은 이것이 디지털 인재 마켓플레이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프로젝트 팀을 다국적으로 구성하고 기회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게 만드는 모빌리티 아키텍처가 핵심입니다.
이제 여성 채용 확대와 다양성 전략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은 여성 임원 목표 설정, 여성 리더십 과정, 채용 비율 관리, 출산과 육아 지원 등 선도적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채용 숫자만 늘린다고 다양성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기준은 임원과 핵심직에서 여성 비율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그리고 경력 단절을 막는 유연한 일 구조와 경력 재설계가 얼마나 작동하는가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열린 채용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방대, 전문대,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기회를 넓히려는 시도는 능력주의의 실질적 확장을 지향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상 문을 열었다고 해서 실제 접근성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의 고득점에 필요한 사교육 접근성이 다르면 동등한 기회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신이 아니라 스킬로 증명하는 스킬스 베이스드 하이어링이 더 구조적으로 포용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DEI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다양성 전략이 규정 준수와 대표성 확보 수준에 머물렀다면 오늘의 DEI는 의사결정의 질과 혁신 역량까지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숫자를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가 실제로 중요한 판단과 혁신 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삼성식 다양성 확대와 오늘의 글로벌 선도 기업 간 차이는 다양성을 어디까지 경영 시스템 속에 통합했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2026년의 글로벌 다양성 인재 전략은 누구를 어디로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나 최고의 인재가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가의 문제입니다. 분산 글로벌 팀 운영, 현지 인재의 글로벌 리더화, 그리고 문화 진흥을 개인 역량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구조로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 본사 파견 중심 모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문화 팀이 실제로 잘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커리어 모빌리티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글로벌 인재는 단지 높은 연봉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직 안에서 내가 어디로 성장할 수 있는지가 보여야 남습니다. 본사와 현지 간 기회 격차가 크거나 글로벌 경험이 승진 자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수 인재는 쉽게 이탈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역할과 국내 역할 간 이동 경로를 공식화하고 전문가 트랙과 관리자 트랙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글로벌 HR 운영의 미래형 모델을 보겠습니다. 방향은 글로벌 표준과 현지 유연성을 결합한 연방형 구조입니다. 글로벌 센터는 원칙과 인재 기준 플랫폼을 만들고 지역 허브는 현지화와 규정 준수, 인재 개발을 조정하며 현장은 직원 경험을 최적화합니다. 다시 말해 본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정하고 현장은 어떻게 실행할지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핵심 인자의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인자에는 단순히 우수한 직원이 아니라 조직의 전략적 선택지를 넓혀주는 자원입니다. 이런 인재에게 일반 직원과 동일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면 오히려 전략적 낭비가 발생합니다. 희소성이 높은 인재는 다른 수준의 도전과 성장 속도, 보상 구조를 필요로 하므로 선발과 개발, 보상과 유지가 하나의 별도 아키텍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삼성의 S, A, H 구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의도는 서열화가 아니라 차별화된 개발 투자를 설계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정 서열로 굳어지면 불공정성과 과잉 경쟁, 동기 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정 명단 대신 크리티컬 스킬 인재, 하이 포텐셜 풀, 익스퍼트 트랙처럼 동적으로 재분류하고 역할 기반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더 적절합니다. 삼성의 글로벌 스카우트는 외부 최고 인재를 직접 영입해 내부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최고 경영자 수준에서 직접 협상하고 차별화된 자율성과 대우를 제공한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이 방식이 탤런트 인텔리전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글로벌 인재 시장을 실시간으로 읽고 경쟁사 인재 이동과 스킬 트렌드를 분석하며 내부 육성과 외부 영입의 투자 효율까지 비교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 펠로우 제도는 기술 전문성을 임원과 동등한 위상으로 인정한 혁신적 구조였습니다. 시니어 엔지니어, 프린시펄 엔지니어, 디스팅귀시드 엔지니어를 거쳐 펠로우에 이르는 길은 관리자가 되지 않아도 최고의 위상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유사한 익스퍼트 커리어 패스를 운영합니다. 결국 핵심은 관리직 전환 없이도 최고 수준의 영향력과 보상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인재를 채용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최고 인재는 언제나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붙잡는 힘은 단순한 보상 인상이 아니라 여기서 내 가능성이 가장 크게 실현된다는 확신입니다. 성장 기회, 의미 있는 업무,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나를 알아보는 조직이라는 감각이 함께 있어야 핵심 인재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멘토링은 단순한 조언 제도가 아니라 리텐션 아키텍처의 일부가 됩니다. 핵심 인자의 선발 직후 시니어 멘토를 매칭하고 정기적인 1대1 성장 대화를 통해 불만과 고민을 조기에 포착해야 합니다. 또한 멘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 안에서 관계 자본을 쌓게 하고 미래 경로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국 멘토링은 지식 이전이 아니라 뿌리 내리게 하는 관계적 유지 장치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조기 경보 체계가 필요합니다. 과거 삼성의 방식은 관리자 관찰과 HR 모니터링을 결합한 초기 형태의 탤런트 리스크 센싱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원의 로그인 패턴, 학습 이력, 성과 추세 같은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탈 위험을 더 정교하게 예측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가 생긴 뒤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나타날 때 미리 대응하는 체계로 가는 것입니다. 핵심 인재 관리는 결국 선발, 육성, 보상, 유지가 끊기지 않는 폐쇄 루프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발은 성과와 잠재력, 스킬, 희소성을 함께 보고, 육성은 스트레치 어사인먼트와 멘토, 가속 경력 경로로 차별화해야 합니다. 보상은 당일 현금이 아니라 주식과 장기 인센티브, 자율성까지 포함한 가치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지 단계에서는 최고 경영진의 직접 대화와 경력 경로 검토, 조기 경보가 상시 작동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부 육성과 외부 영입의 균형입니다. 내부 육성은 문화 연속성과 신뢰 자본, 낮은 적응 비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혁신 속도가 느려지고 희소 스킬 확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영입은 새로운 관점과 희소 기술을 빠르게 가져오지만 문화 충돌과 내부 성장 신호 훼손이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기술 직구는 외부 영입을 강화하고 관리직과 문화 담당 영역은 내부 육성을 유지하는 이중 구조가 현실적인 해법이 됩니다. 핵심 인자의 경영이 성공하려면 실행 구조가 분명해야 합니다. 최고 경영자는 핵심 인재 명단을 알고 있어야 하고 CHRO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사업부장은 실제 성장과 배치를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핵심 인재 풀은 매년 재검토되어야 하며 선발 기준은 숨기지 말고 원칙 중심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은 곧 관료화되고 내부 정치는 오히려 강화됩니다. 이제 평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의 ABC 관리와 목표 관리, 업적과 역량의 분리 평가는 성과주의를 제도화하려는 진지한 시도였습니다. 성과를 측정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원칙, 그리고 목표 기반 평가를 통해 주관성을 줄이려는 발상은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제 배분과 당위 업적 중심 평가는 협업을 깨뜨리고 장기 역량 투자를 위축시키는 한계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보상과 승진 속도도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위자를 밀어내는 구조가 아니라 상위 성과자에게 충분히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근속연수 중심 승진보다 역량 준비도를 검증한 뒤 가속 승진시키는 방식이 더 적절합니다. 여기에 장기 잔류를 위한 RSU와 장기 성과급 같은 장치를 더하면 당위 현금 경쟁을 넘어 미래 가치 공유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의 스피드 경영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너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권한을 위임하며 운영 리듬을 표준화한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디시전 벨로시티와 익스큐션 캐던스입니다. 다시 말해 빠른 실행은 분위기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오며 본사는 원칙을 정하고 현장은 80%의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어야 진짜 속도가 만들어집니다. 모자이크, 워크스마트, 스타트업 컬처 혁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 관료주의에 대한 자기 비판이자 집단 지성과 자율성, 심리적 안전감을 향한 초기 실험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를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분산 의사결정, 스타트업식 팀 설계, 트러스트 베이스트 컬처라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조각이 모여 큰 그림을 만든다는 모자이크의 은유는 오늘날 데이터와 AI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형 삼성 HR웨이의 핵심은 제도 하나의 우수성이 아니라 채용과 학습, 핵심 인재, 평가와 보상, 승진, 문화와 거버넌스를 하나의 운영 체계로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채용은 스킬 기반으로, 교육은 학습 생태계로, 핵심 인재는 동적 아키텍처로, 평가와 보상은 성장 통합형으로, 실행과 문화는 신뢰 기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삼성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특정 제도가 아니라 인사를 전략과 같은 수준에서 운영하겠다는 의지와
시스템 사고입니다. 어떠셨나요? 강의는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금요일 7시에 진행하는 120시간 무료 특강에 참석하시어 AI와 경영학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버 스탑 체인지 피플 퍼스트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